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주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초록톡특에서 특강이 아니라 이제 김영남 대표님이 유튜브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거 보고 또 AI 특강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봐서 나도 이런 얘기를 공유하는 건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러면 해볼까라고 해서 잠깐 여러분의 시간을 뺏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특강이라는 말이 사실 좀 거창하긴 한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듣는다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컴퓨터 구조라는 걸 전공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뭐 서베이를 해볼까요? 혹시 전공이 컴퓨터 공학 쪽? 다 컴퓨터 공학 쪽. 구조 쪽도 혹시 전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수업은 컴퓨터 구조. 네. 그래서 딱 그런 정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한번 흐름을 컴퓨터 구조라는 입장에서 따라가 봤더니 이게 어떤 게 발견됐다기보다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곁까지 치고 곁까지 치고 곁까지 쳐서 결국 AI까지 갔다는 게 이제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따라가 봤더니 영 엉뚱한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굉장히 다를 텐데 그게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듣다 보면 약간 메인이 아닌데 옆이 얘기인데 옆에 얘기인데 옆인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 하나의 오해를 좀 부식시키고 싶은 게 컴퓨터 구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이제 특히나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은 사람일수록 더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캐시라든가 버추얼 메모리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파이프라인이 어떻다 뭐 그걸 컴퓨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컴퓨터 구성 이런 분야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헤너시 패터슨 책 가지고 보통 많이 공부하시는 그 하얀색 기억나시죠? 그런 책 보면 잘 보면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안 돼 있어요. 컴퓨터 오르가니네이션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구조 자체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일종의 레이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편의상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메인은 요거고요. 좀 디테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구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든가 메모리 모델이라든가 레지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쉽게 풀면 스펙이에요. 스펙 일종의.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람들 보기에 컴퓨터 구조는 뭐냐면 어떤 문서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문서랑 컴퓨터가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 문서를 보고 이 문서는 이런 명령어를 치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려주는 문서고, 하드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런 명령어가 들어오면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패치가 어떻고 뭐 버추얼 메모리가 어떻고는 그 밑에 단계의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혹시 잠깐만 잠시만요. 그래서 이 컴퓨터 보통 아키텍처는 이거랑 거의 동의어로 쓰거든요. 뭐 뒤에 뭐 몇 개가 붙긴 했지만 보통 인스트럭션 아키텍처라 그래서 이런 거 쓰는데 이렇게 말하면 역시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니, 뭐 리스크5니, 아미니, 엑스8니, 립스 이런 게 다르면 컴퓨터 구조가 다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뭘 다루냐? 사실 이제 이런 문서들, 암 문서 같은 거나 엑스8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공개된 문서들이거든요. 물론 쓰려면 돈을 내야 되지만 보면 몇천 페이지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5천 페이지인데 그 중에 한 4천 페이지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진수로 11100001을 하면 뭘 할 거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1100010 이렇게 쓰면 요거는 덧셈 하는 뜻이고 요거는 1번 값이고 요거 1번 값이구나.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를 만드는 것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하는 게 이 인스트럭션 아키텍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달라지면 우리가 바이너리를 다시 컴파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코드는 똑같지만
아키텍처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바이너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물론 이거 플러스 이제 운영체제가 달라져도 바이너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면 한번 저렇게 생태계를 구성해 놓으면 다른 생태가 치고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데스크탑은 다 X86 계열이었죠. 지금 X64 계열. 그게 꽉 잡았던 이유가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알파나 다른 것보다 절대 우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텔 칩이 기술적으로는 절대 우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 만들어 놨더니 이거를 다시 컴파일해서 배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암이라는 아키텍처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분들은 암이 뭔지는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게 시장의 99.9%쯤 장악하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핸드폰에 저게 다 들어갈 겁니다. 암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저게 그렇게 이제 위서를 설치 못하다가 뭐 이제 리스크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장악했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장악하고 나니까 다른 데가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15년 전인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뻥 터지면서 인텔이 한번 스마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면 이제 아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때 뭐 인텔이면 되겠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결과는 아시겠죠? 예, 암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악된다는 걸 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헤게모니를 진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게 좀 심각하게 변동되는 사건이 있었죠.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M1, M2, M3 시리즈가 나왔죠. 그게 뭐 왜 대단한 거냐면 그 전에는 인텔 계열의 아키텍처를 쓰다가 암 아키텍처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해내고 새로운 어떤 벽을 부신 거죠. 그래서 암 진영은 더 공고해진 거고 인텔 진영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리스크5라고 요거는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리스크5는 인스트럭션 아키텍처인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암의 대항마로 요새 떠오른다기보다는 떠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암이 요새 이제 슬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서 암 믿고 언제까지 비즈니스 할 거냐. 그래서 암이 만약에 이상해지면 이거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다 저기다 발을 걸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그만큼 효율성이 좋지 못해서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건 적지만 이거는 막 영원히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키텍처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한 예. 3, 40년 전에 막 시스크, 리스크 막 그런 예. 그 시스크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시스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스크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리스크는 리듀스를 해서 심플한 건데 자 대표적인 시스크가 얘입니다. 아까 넘어갔는데 인텔이 폭망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시스크를 못 버려서. 네. 얘네는 아주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크를 끝내 못 버렸어요. 근데 시스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틀인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리스크입니다. 나머지는? 네, 다 리스크입니다. 여기 아예 리스크라고 붙어 있죠. 암도 리스크예요. 대표적인 리스크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뭐 386이 뭐그 네, 맞아, 다. 그게 다 시스크. 예, 다 시스크예요. 그게 이제 그랬다가 리스크로 넘어간다는. 예. 이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인텔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당연히 리스크를 포기한 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시스크라고 표방하는데 안을 뜯어보면 리스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리스크로 돼 있고 시스크로 이렇게 살짝 겉에만 이제 포장지만 시스크로 쌓이는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그 포장을 뜯는데 쉽게 말하면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 같은 데는 전성비가 전력배 성능비가 핵심인 시장에는 들어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이제 도태돼 버렸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컴퓨터 구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약간 추가를 한 거고. 자,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폰 노이만 구조 이거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본노임이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구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이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집합론에서 시작하거든요. 잠깐 한 5분 10분은 그냥 좀 뭐 수학 공부하시는 시간 아니고요. 약간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예, 복잡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참고로 중학생이면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집합은 무한집합과 유한집합 있죠?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자연수고 요게 짝수인데 자연수 집합도 무한이고 짝수 집합도 무한집합이죠. 자, 이 집합 중에 뭐가 더 크죠? 라고 물어보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무한집합끼리 비교하는 문제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네. 근데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저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부터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 둘을 어떻게 비교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오르 칸토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수학자고 이 집합론을 실제적으로 상시한 그런 위대한 수학자죠. 이 사람이 신기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증명을 해볼까? 라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떠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1대1 대응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x고 이게 y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는 저쪽 집합 하나에 반드시 한 개가 대응해요. 0개가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2개 이상 대응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이쪽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쪽 x라는 집합에 반드시 한 개가 대응해요. 이거 1대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면 1대1 대응이 성립하면 이 둘의 집합의 크기는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1대1 대응이 있나? 라고 봐서 만약에 있으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알죠. y는 2x. 그러면 얘를 대응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수랑 짝수는 1대1 대응이 되죠. 그럼 크기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라는 건 좀 이제 우리 비전공자들을 위한 거고 저도 참고로 수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냥 이거를 크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의 크기나 짝수의 크기는 같다. 왜냐면 이게 매칭이 되니까. 이렇게 비교했더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장했더니 정수도 되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유리수까지 갑니다. 유리수가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분수인데 밑에도 정수, 위에도 정수인 거 우리가 유리수라 그러잖아요. 뭐 3분의 1, 뭐 16분의 5, 뭐 이런 거 다 유리수죠. 이것까지도 다 매칭이 된다는 걸 알아내요. 물론 하나 오해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이걸 다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 전부터 이미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절부터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증명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하는데 명확하게 누가 이렇게 저걸 안 해놓은 거죠. 정리를 해놓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두 가지 의문이 떠올라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 의문. 자, 첫 번째 질문. 이거 분명히 자연수는 정수보다 크잖아요. 그쵸? 이건 작고 이건 분명히 크단 말이죠. 부분집합인데 크기가 같다고 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게 있는데 A에서 하나를 뺐는데 그 뺀 게 A랑 같다고 얘기하면 모순이잖아요. 자, 그거를 칸토어가 해결합니다. 칸토어의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수학자가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엔지니어는 생각하기 힘든 수학자가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네? 증명을 했더니 모순이 되는 거 나와봤어.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 수학자가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비슷한데 자, 정의를 다시 합니다. 무한집합이 뭐냐? 내 부분집합이랑 원래 집합 크기가 같으면 그게 무한집합이야 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려요. 약간
천재의 패기가 느껴지죠. 그냥 뭐 논리고 내 말이 맞아. 그냥 이게 그냥 정의야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천재의 패기죠. 여집합의 크기가 제로라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이제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왜냐면 내 논리가 맞으니까. 그럼 그 집합 정의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 또 하나 질문. 이제 요거 보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죠? 네. 사실 여기까지는 칸토의 업적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 체계를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짝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다음 뭐가 있죠? 실수, 허수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까지 이제 유리수까지 증명을 했잖아. 해봤더니 다 어떻게 돼요? 무한히 집합 크기가 같대.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죠? 그럼 모든 무한 집합의 크기는 다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오죠. 자, 칸토가 뭘 했냐면 그걸 증명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실수는 무한집합은 자연수의 무한집합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게 칸토가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름도 붙였어요. 가장 작은 무한이 RF0고요. 좀 더 큰 게 뭐 RF1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증명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한번 제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카운터블 인피니티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 순서를 매기면 1, 2, 3, 4, 5, 6, 7, 8 하면 어떤 식으로든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매길 수 있으면 그건 뭐랑 같냐면 자연수의 무한과 크게 같아요. 그럼 이제 뭘 해본 거냐면 실수의 순서를 매겨본 거예요. 실수에. 참고로 여기는 편의를 016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에 쭉 매겨서 자, 어떤 개념으로 도입했냐면 무한을 하나의 숫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왜 답을 못했냐면 무한을 상태로 배우거든요. 무한은 숫자가 아니야. 무한은 증가하는 상태인데 칸토는 무한 자체가 하나의 숫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뭔가를 끝낼 수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이가 있는데 무한한 크기의 종이가 있어요. 여기에 숫자를 무한히 씁니다. 근데 이거를 완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숫자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한 종이에 무한한 숫자를 쓰면 다 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다 써요. 근데 실수를 다 쓴다는 건 여기 순서를 매긴다는 거거든요. 1, 2, 3, 4 여기 숫자 보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S 무한대까지 써요. 그래서 다 썼어. 나 이제 모든 실수를 내가 다 썼다. 숫자도 다 매겼어.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대각선의 정리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수에서 하나를 바꿔서 그 위치에다가 그 자리수에 놔두고 두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자리수를 바꾸고 세 번째 수에서 세 번째 자리수, 네 번째 수에 네 번째 자리수를 바꿔서 각 대각선이 여기에서 대각선이군요. 대각선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바꾼 다음에 값을 하나 새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값은 수학적으로 반드시 여기 없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숫자 비교하는 거 어떻게 포르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프 돌리면 이거를 얘랑 하나하나 다 비교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랑은 비교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면 첫 번째가 다르니까. 두 번째랑 비교해도 다르죠. 왜냐면 이게 다르니까. 세 번째랑 이게 다르고 네 번째랑 이게 다르고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숫자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다 바꿔서 숫자를 만들면 반드시 여기 없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 뭐였냐면 숫자를 다 썼다고 가정했잖아. 근데 못 쓰는 글자가 나오네. 그러면 무슨 얘기요? 다 못 쓰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 실수를 다 하나하나 다 셀 수 있게 썼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수학자 아니니까. 그래서 뭘 증명했냐면 실수는 자연수보다 많구나. 왜냐면 자연수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썼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남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자, 여기서 사실 현대수학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론을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정석을 처음 배워서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실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거랑 아주 근본적으로 현대 수학에 달라지는 부분이 이 집합론이고 그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혁명적이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모든 수학적인 개체들을 다 집합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수학의 어떤 완전성, 수학이 완벽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처럼 그러니까 각계곡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런 거야. 수학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릴 거야 라고 아예 그러니까 수학의 규칙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집합론을 활용을 하면.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칸토가 만든 낙원에서 우리를 아무도 쳐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모습까지는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류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러셀의 패러독스라고 해서 이런 거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 여러분 뭐 한 번쯤은 수수께끼로 듣잖아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면 이거 거짓인데 왜 참이야. 거짓이면 이게 틀렸다고 이게 맞는 거네.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메타라는 개념이 있어. 메타.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구체적인 컨셉이 있으면 그거를 포괄하는 일종의 룰을 정하는 메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의 문제는 구체적인 값이 메타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 이 세시얼이 가지고 수학의 본질을 증명하려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못 쓰네? 이거는 뭐냐면 나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을 만들어 볼까?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일종의 수학계의 이제 대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00년 요 딱 20세기 시작할 때 세계 수학자 대회를 열면서 우리가 20세기에 풀어야 될 수학자 중요한 수학 문제 23개를 내는데 거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요거 관련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랑은 살짝 결이 다르지만 이런 문제도 내놔요. 디오판테스 방정식이라는 거 일반회를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내놓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의 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must know, we will know.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문장? 그거 우주 공간 그거 아니야? 예, 이거죠. 이거. We will find you, we will always have.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전 되게 오마주처럼 느꼈어요. 그래. 예. 뭐가 좀 안 돼. 예. 그래서 거기서 책에 막 문제 풀고 있나? 네, 좀 오마주처럼 느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디오판테스 방정식은 그냥 뭐 저런 거예요. 일반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물어본 거냐면 모든 다항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뭔지는 궁금한 게 아니라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고 뭐 4차 방정식은 뭐 페라리 공식이 있고 뭐 3차 방정식은 무슨 공식이 있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정식이든 주면 여기다가 넣으면 답이 나올 거야 라는 방정식이 있을까를 물어본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자, 디시전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기할게요. 뭐를 사람들이 깨달았냐면, 자,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하는 게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알고리즘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툭 튀어나온 게 바로 이 계산 이론입니다. 이제 컴퓨터 과학을 수업을 들었다고 하니까 계산 이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긴 합니다. 참고로 이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하는 게 형식 언어, 오토메타, 뭐 함수론 이런 게 계산 이론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요 디시전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컴퓨터에 넣었는데 이 컴퓨터가 끝날까? 무한루프를 돌까? 이런 걸 측정하는 이런 프로블럼이 이제 디시전 프로블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지를 쳐서 나와서 드디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앨런 튜링은 뭐 다들 이런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ACM이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 있는 제일 이쪽 컴퓨터 쪽 관련된 학교 중에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매년 튜링 어워드라는 거를 해요. 일종의 우리 업계의 노벨상 같은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저기 누구지? 그 딥러닝 개발한 사람이 받고 뭐 이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상인데 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쪽에 뭐 튜링 테스트 이런 게 얘기하셨을 거고 뭐 저기 암호 좋아하시는 거는 뭐 애니그마 암호 풀고 뭐 이런 쪽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난 영국의 뭐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뭐 수학자이자 뭐 암호학자이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런 거에 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튜링이 그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의 암호를 푼 거 영화 만든 건데 재밌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고 요게 그거예요. 요게 애니그마라 그래서 이거 딱 치면 암호가 이렇게 매우 바뀌는 건데 이거를 이제 풀어낸 거죠. 근데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이 사과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튜링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동성애는 불법이었죠 영국에서. 그래서 뭐 제약도 받고 약도 먹고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사한 다음에 저 사과를 깽으로 먹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튜링의 사과라고 하죠. 어떤 사과가 떠오르신다면 오해입니다. 본인이 분명히 부정했어요. 이거 그거 아니다. 니네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원래 이 사과가 더 유명한 사과예요. 튜링의 사과. 이 사람이 유명인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요 문제를 풀다가 여기서 시작된 문제예요. 정확히는 요 문제를 풀다가 수학자들이 문제가 안 풀 때 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도 그거 많이 하지만 삼각함수 같은 거 풀다가 안 풀리면 문제를 변형하죠. 그래서 문제를 다른 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그 과정에 나온 게 바로 요 튜링 머신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튜링 머신. 뭐 오토메타 같은 거 들으면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보통 이것만 얘기하고 의미를 잘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디테일한 것보다도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계산이란 건 뭐냐? 계산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이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뭔가를 계산하려면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일단 요런 지금 테이프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0과 1을 쓸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하나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몬조이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는 헤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그럼 저 헤드는 오른쪽 왼쪽으로 한 칸씩 갈 수 있고 값이 있으면 값을 읽고 값을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요 헤드를 이동시킬 때 이 헤드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상태도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게 튜링 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튜링 머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개념적인 머신인데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 사람이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계산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튜링 머신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서 아까 결국 이걸 증명하거든요. 이 디시전 프로블렘을 증명하는데 이걸 했더니 이거 해서 어떻게든 증명이 된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디테일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큰 그림은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 아주 왜곡돼서 하는 거니까 이거 녹화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나중에 다시 챗GPT에 물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건데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저게 왜 결론 말씀드리면 이거 못 찾는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거 없다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은 실수계만큼 무한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에 넣는 건 이거 한 줄 한 줄 다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즉 정수계만큼만 우리는 절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정수계만큼의 절차를 가진 시스템으로 실수계만큼 무한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딘가는 못 푸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뭐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실수계만큼 무한해.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은 자연수계만큼만 무한해. 그러면 풀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델의 불완전성이고 이런 얘기 아마 들었을 텐데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메인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딱 튀어나온 개념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생각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닌데 만들다 보니까 이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 개념 무슨 개념이냐면 자, 튜링 머신이라는 건 특정한 목적을 원래 위해서 만든다. 덧셈기면 튜링 머신을 만드는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펑션을 기술을 하면 그리고 요 FSM을 범용으로 만들면 말 그대로 튜링 머신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니버셜 튜링 머신, 그러니까 원래 튜링 머신이 아니라 요거는 범용. 그러면 튜링 머신이 원래 하던 일은 어디 있느냐? 요 지금 원래 010이 있었으면 원래는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공간에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뭐까지 넣겠다? 프로그램까지 넣어버리면 한 번 튜링 머신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다른 애를 모사하는 튜링 머신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끔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은 잘 생각해 보면 뭐를 베낀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원래 뭐였죠? 원래 이거였죠. 파워포인트 원래 뭐였죠? 칠판, 원래 이거였죠. RPG 게임 원래 예전에 보드게임. 그쵸?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은 현실에 있는 거를 에뮬레이터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말보다 사실 에뮬레이터라는 말이 훨씬 지금은 적합한 말이죠. 뭔가를 모사하는 머신으로 만들고 그 개념을 이 알렌 튜링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원형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자, 존 폰 노이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은 헝가리계 이제 뭐 여러 개 업적이 대단한 사람인데 뭐 맨하탄 프로젝트 참여했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죠.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구조가 되게 생소해 보이셔서 하니까 이거 보면 아실 텐데 왜 상식 시간에 여러분 그 컴퓨터의 구성요소 5가지 이런 거 하죠.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걸 만든 게 그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불러요. 근데 뭐를 많이 얘기를 안 하냐면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 이 폰 노이만 구조는 소프트웨어랑 데이터가 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서 CPU라는 건 범용 하드웨어로 만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여기에 적어 놓는다. 그래서 CPU와 메모리를 분리하는 게 사실은 폰 노이만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해요. 예전엔 뭐였냐면 그거 내가 빼먹었나 보네. 예, 무슨 PPT 안 났는데 예, PPT 여기다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이 아는 거 세계 최초의 컴퓨터 뭐죠? 우리 산식단을 배우는 거 ENIAC이죠. ENIAC 진공관으로 만들었죠. 자, 그 시절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분이 없었어요. 예, 내가 만약에 원래 탄도미사일 계산하려고 미분방정 짚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 십진수거든요. 그거 참고로 그 컴퓨터. 그때는 내가 미분방정 수정하고 싶으면 진공관의 배열을 바꿔야 돼 직접. 그럼 이거를 하드웨어를 바꾼 거냐, 소프트웨어를 바꾼 거냐 말하기 애매하죠. 구분이 없었으니까. 뭐만 외부해 주냐면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폰 노이만 구조는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범용화하고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를 어디 넣죠? 메모리에 넣어서 여기 값을 바꾸면 우리가 굳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폰 노이만 구조, 요거를 넌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이 말 그래도 AI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들어보셨나? 그 AI 반도체 하면 꼭 나오는 얘기 저겁니다. AI 반도체는 넌 폰 노이만 구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뭐 맞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AI 반도체 하는 일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쵸. 그렇게 말한다는. 예,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유니버셜 튜링 머신의 구현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튜링이 이론적 배경이면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버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닝 저거는 이제 특허 추론 내용이고 특허 내용이 뭐 논문이에요, 논문. 이건 실제 구현하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과 이 폰노이만 구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 논문을 보고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이건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온 건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바꿔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 이 구조가 누가 예언한 거냐면 참고로 이건 1930년대 나온 논문입니다.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고 해서 튜링이 예언한 상태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 건 아닌데 다만 의미가 뭐냐면 일단 튜링이 이런 걸 예언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런 걸 증명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잘 동작하는 거야? 튜링이 증명했는데 잘 동작한다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생각보다 흘러가서 앞에 얘기를 좀 더 짧게 해요. 다음할 때는. 자, 이제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집합론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하나씩 어긋나있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의도가 아닌데 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몸에 와닿는 어긋난 얘기들을 해보면 자, AI 반도체가 왜 나왔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좀 그것마다 다른데 뭐 매 2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조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법칙이 아니라 그냥 자기 MBO야. 그냥 나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거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법칙처럼 부른 것 뿐이죠. 그래서 저게 1년 반이라는 거 하는 케이스도 있고 2년이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마다 어떤 칩에 들어가는 IC 이 서킷의 개수가 2배가 될 거야 라고 고든 무어라는 인텔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될 것 같아. 해냈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그만큼대로 그거의 예언대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증명이 되는데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냐면 자 저렇게 때려놓으면 당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술의 발전이 있으니까 저게 될 거잖아요. 자 그거에 한번 원동력을 찾아가 본 거죠. 일단 이렇게 때려놓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력 소모거든요. 뭔가의 칩을 2배로 만들면 전력이 2배가 소모되잖아요. 원래는. 자, 그 공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대충 넣었는데 요게 C가 그냥 캠피스탄스인데 이건 그냥 AL이라고 보시면 되고 F는 프리퀀시 여러분이 아는 그 클럭 주파수 말하는 거고 V는 볼테이지예요. 계산식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일단 다른 거는 다 그냥 곱하기인데 볼테이지는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에이리어랑 프리퀀시에 비해서 결국 성능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리어를 키운다는 거는 펑션을 때려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능이 증가하죠. 프리퀀시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더 빨리 하면 역시 성능이 증가하죠. 그래서 에이리어를 넣으면 로직이 많아지고 프리퀀시를 하면 스피드가 올라가서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거 높이고 이거 높이면 얘가 폭발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폭발하지 않고 잘 폭발하긴커녕 더 좋아지게 그러니까 파워를 더 적게 먹으면서 저렇게 좋아져 왔어요. 비슷하거나. 자, 그게 얘입니다. 디만드 스케일링. 요거는 진짜 간단한 거 얘기할게요. 네. 자, 이게 그 반도체의 가장 밑단에 있는 여러분 게이트는 아시죠? 컴퓨터 기술 배웠으니까 뭐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하는 그 게이트인데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 신호가 있고 여기다가 소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볼테이지를 걸고 이게 그라운드면 여기가 특정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전력에 여기가 문이 열려서 일종의 일로 전류가 흘려요. 그럼 1이 되는 거고 요 값을 특정한 값으로 바꾸면 요 문이 닫혀서 전류가 안 흘러서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전류를 흘리거나 흘리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반도체죠. 자, 그래서 그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전류라는 건 결국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기 전자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전자의 흐름인데 반도체 공정이 발달해서
몇 나노 부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요걸 줄인다는 거예요. 요걸 줄이는 거죠. 그러면 요걸 그냥 공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야구 좋아하시니까. 여기서 여기를 던졌는데 요 거리를 줄였어요. 그럼 이점이 뭐뭐가 있을까요? 공간. 그쵸? 공간이 줄죠. 그러니까 똑같은 칩인데 일단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공을 던지는데 똑같은 속도로 던지면 더 빨리 도착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로직을 껐다 켰다를 훨씬 빨리 할 수 있죠. 또 살살 던져도 돼. 그럼 이게 결국 전화의 흐름은 볼테이지가 좌우하는 거니까 볼테이지를 낮춰도 돼요. 그래서 공정을 줄이면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을 줄이는데 목숨을 거는 거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한 30% 대량 줄이면 에이리언 한 5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수치는 지금은 안 맞는 수치지만 수치는 따지지 말고 그냥 비율을 보세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뭐였죠? 2배로 더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이제 칩을 2배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는 30%가 줄어요. 이 딜레이가 줄면 뭘 높일 수 있냐면 주파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0% 줄면 그러니까 1기가 돌던 게 다음 공정으로 하면 1.4기가로 돌릴 수 있어요. 볼테이지도 한 30%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서킷을 2배를 넣고 프리퀀시를 1.4배 늘리고 해도 볼테이지를 한 30% 줄이면 이전에 있던 거랑 파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는 더 많이 넣고 더 빨리 했는데 공정의 발달에서 볼테이지를 조금 줄였으니까 볼테이지는 30%만 줄여도 50%가 줍니다. 왜?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공정을 줄이면 훨씬 좋은 칩이 나오는 거죠. 공정을 줄였더니 더 많은, 더 빠른 칩을 같은 파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깨집니다. 언제? 2000년대 중반에.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은 넘어가고 이제부터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때 젠틀함이 병렬 컴퓨터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태틱 뭐 다이나믹 있는데 그냥 공정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지니까 원래 여기가 이렇게 전하들이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절대 영도가 아니라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물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학생애가 그거 배우더라고. 뭐라지? 진짜요? 분자 이렇게 분자가 평형인데 동적 평형.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고체도 움직이지 사실. 예, 유리도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게 멀 때는 여기서 난리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멀 때는 여기서 뭐 애들이 난리쳐도 상관없었어. 근데 이게 너무 작아지니까 여기서 난리치는 요동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전류를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로 가버려. 가버리는 영자 터널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의도하지 않은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전력만 문제가 아니라 전력 소모는 뭐를 동반하죠? 발열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만히 두면 열이 안 나는데 이제는 가만히 둬도 열이 나요. 뭐 그런 류의 문제들. 이게 그 그림이고요. 그게 정확히 언제 일어나냐면 2000년대 중반에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걸 낮춰도 그런 여러 가지 그게 문제 다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공정을 절반 30% 줄였는데요 해도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2배로 넣거나 프리퀀시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성능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멀티코어 시대가 열립니다. 듀얼코어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대단한 기술 발전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병렬 컴퓨팅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뭐 참고로 하나 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몇 나노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거를 정직하게 줄였는데 한 30 몇 나노 이후부터는 이걸 이렇게 못 줄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필름 패신이 뭐 UV 공정이 어쩌고 이거 뭐냐면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직하게 줄여야 되는데 이걸 못 줄이니까 조금 줄인 다음에 다른 기기묘한 방법을 써서 이거는 이거만큼 줄인 거랑 똑같은 효과야 라고 그냥 마케팅 용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3나노, 2나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진짜 말장난이에요. 그냥 한 30 몇 나노까지는 이게 정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이 발전돼도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렇게 공정을 줄이는데 난리를 치는 게 이제는 다분히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하여튼 요건 이제 발전을 해서 그래서 요 병렬 컴퓨팅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병렬 컴퓨팅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일을 나눠서 한 다음에 다시 아웃풋을 합치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런 거죠. 여기 회사 다니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둘이서 5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경영자 입장에서 좋아요? 혼자 100을 하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일을 하는 딱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 당장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책상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일도 있죠. 병역 컨설팅은 당연히 뭘 포함하냐면 안 들어갔구나. 그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코스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은 리소스가 있으면 단일 프로세서를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이유로 똑같이 못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에 못 때려넣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시작되냐면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협업을 시켜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엔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자동차 엔진 성능을 더 이상 못 끌어올리니까 자동차 네. 엔진을 두 개, 세 개씩 먹고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안드레버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 두 개 넣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거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옛날 거긴 한데 여기 보면 CPU 있고 근데 CPU로 다 하기 힘드니까 컨트롤 유닛이 많이 필요 없는 좀 제한되지만 연산 유닛이 엄청 필요한 건 GPU로 또 빼죠. 그리고 뭐 DSP 같은 거 별도 디스플레이, 뭐 오디오 이렇게 원래 엄밀히 따지면 CPU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때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종 모듈들이 등장합니다. 요 MPU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세스죠. 심지어 CPU도 같은 CPU냐? 아니에요. 멀티코어도 잘 보면 여러분 코어가 다 달라요. 빅코어가 있고 리틀 코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 할 때 예를 들면 화면 꺼놓고 MP3 들을 때는 빅코어는 끄고 리틀 코어만 써요. 실제로 저 A코어 지금 8개 코어를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한번 프로파일링 누가 했었는데 한번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헤비한 거 하지 않는 사람은 1%도 안 쓸 거예요. B코어 쓰는 일이 1%도 없을 거예요. 저거 언제 쓰냐면 점거할 때, 앱 처음에 킬 때, 웹페이지 열 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웹페이지 이렇게 탕 튕기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때만 잠깐 켜서 하고 다시 죽어요. 왜냐면 파워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사실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거 왜 그러냐면, 근데 저걸 없애면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인데 내가 한 1, 2초 늦게 앱을 켜야 돼. 내가 1, 2초 웹페이지를 늦게 봐야 돼. 그걸 못 참는 거죠. 근데 그게 참을 수 있냐는 거죠. 참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걸 포기하면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포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힌트 얘기, 이제 GPU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업데이트한 자료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젠슨 왕이 이런 얘기했죠. CPU는 끝날 거다. 뭐가 끝났으니까 이제 GPU가 이걸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GPU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때 GPU랑 그런 것들은 어떤 전력 효율이 좋으니까 약간 옵셔널하게 쓴다는 느낌이 있었죠. 아마 90년대 중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GPU라는 개념은 필수라는 개념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보시면 쓸 사람은 쓰고 말 사람은 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이때부터는 GPU가 이제 안 들어가는 칩이 없죠. 이제는 NPU도 필수로 다 들어가죠. 여러분 핸드폰에 다 NPU 있습니다. GPU도 있고 크기도 엄청 커요. CPU보다 더 커. 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걸 효율화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GPU, NPU는 CPU보다는 계산하는 범위가 되게 좀 좁아진 거 아니에요? 그쵸. 저걸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넌폰노이만 구조기 때문에. 딱 정해진 예. 쉽게 얘기하면 실제 그렇지 않지만 예. 좀꽤 정해진 그쵸. 것만 상당히 정해진 일을 하는 거죠. CPU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 막 이런 걸 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네. 논포이만은 더 죽을 때까지 더하기만 한다든지 그쵸. 그런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진공관 시절처럼 예, 진공관 시절처럼 되는 거죠. 한 번 딱 세팅하면 걔는 예.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계산만 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거 되게 잘 만들고 여기다가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일부를 끌어들여서 여기 넣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칩으로 한번 만들어져 나온 거에 데이터를 넣으면 무슨 일을 할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컨피그레이션 정도만 지금은 요거해.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가 심플한 애들 위주로 가죠. 나는 이 비폰노이만 구조가 이렇게 다시 쓰이는 게 약간 흐름이 뭐라고 했다면 우리가 스토리지 분야에서 막 테이프 이런 거 쓰다가 네. 막 첨단의 그 스토리지를 가다가 이제 또 어떤 부분은 테이프를 다 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액세스 안 하는 그렇죠. 예.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그런 저 믹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여러 군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의 원동력이 뭔지를 물어보면 이거의 원동력은 100%는 아니지만 하드웨어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의도한 게 아니야. 멀티코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무 안 좋은데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무도 이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파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할 법칙 깨졌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말도 있거든요. 다크 실리콘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파워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실리콘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다크 실리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출하를 하면 바꾸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출하할 때 최대한 많은 기능을 떼 넣어야 돼. 근데 막상 출하한 다음에 그 기능은 정말 일부밖에 안 쓰니까 대부분의 공간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 실리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당분간 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뭐냐면 이 트렌드는 새로운 소재가 나서 혁신적인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 프레셔를 못 이겨요. 그래서 더 세분한 이 얘기만 했으면 여러분도 알 테니까 이 딥러닝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결국 DNA, CNN 이거 다 하드웨어로 안에 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행렬 곱셈이 나와요. 그 연산의 대표적인 게 요 맥이라는 연산인데 Multiply and Accumulate거든요. 이거잖아요. 결국 행렬 연산이. 결국 이 인공지능을 쓴다는 거는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쓰는 거고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맥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네? 그리고 그냥 규격이 돼요. 행위를 무슨 뭘 이렇게 많이 해. 그쵸? 그러니까 GPU도 원래 이제 사실 이때 젠슨왕이 GPGPU라는 걸 들고 나온 건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NPU로 간 거죠. 그 NPU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맥 연산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연산만 할 때 주구장창 하는데 다양한 이유는 알고리즘이랑 그런 플랫폼이 바뀌면 그때마다 그 맥 연산을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 그러니까 재배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NPU가 발전한 거고 NPU의 밑단에 가면 쟤밖에 없어요. 모든 NPU를 끝까지 가보자면 그 맥 연산기밖에 없어. 저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지. CPU 면적만큼 저게 있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워크로드 브레이크다운 하면 거죠. 이거 하면 99%가 이거고 CNN에 해보면 1%이고 LLM 90% 해보면 이거예요. 이게 저거거든요. 이게 요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드웨어 입장에서 만든다는 건 저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 논포위만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 프레셔가 없어질 거냐?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댄슨왕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 몇 개 섞었는데 그 D램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요. DDR 메모리 쓰시죠. DDR4, 5, 6 쓰잖아요. 근데 D램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냐면 여기 이게 캐패시턴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캐패시터.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영의를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전화가 저장되고 전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CPU 같은 것처럼 그 로직 게이트 팡팡 바뀌듯이 프리퀀시를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 예전 DDR이나 지금 DDR이나 캐패시터의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속도는 지금 DDR은 엄청 빠르다고 느끼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여기 클럭 주파수 이렇게 있죠. 요게 옛날 DDR 처음 만들 때도 133이고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메모리 저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똑같아. 달라진 게 뭐냐? 예전 메모리 셀 이게 하나만 뒀다면 지금은 메모리 여러 개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읽은 다음에 빠르게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컴퓨터 구조화 쪽에서 말장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레이턴시라는 게 있고 밴드위스가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두 개 차이. 레이턴시는 빨리 일이 처리되는 거고 밴드위스는 일정한 시간에 일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두 개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야구공을 던졌는데 1초에 하나 던졌어. 이걸 2배로 빨리 하면 우리가 보통 뭘 예상하냐면 야구공 하나가 0.5초 만에 올 걸 예상하는데 공을 2개 그게 아니라 공을 2개 던진 다음에 1초에 2개 갔으니까 너 0.5초 만에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유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경우 레이턴시보다 밴드위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 명이 동시에 일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중요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레이턴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있는데 10개가 1초에 열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0.5초 만에 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소포를 보내는 때는 내 소포가 빨리 가는지가 중요할 때는 레이턴시가 그쵸. 근데 우체국 입장에서는 돈 벌려면 뭐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컴퓨터 사이언스에다 I/O 자체는 더 빨라지지 않거든. 네, 맞아요. I/O 자체는 사실 30년 전이야. 근데 이렇게 뭐 더 많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걸로 해 최종 타인을 느끼기에는 이제 뭐 빨라졌다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두 번째부터는 달라진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고 뜨문뜨문 올 때는 사실 파이프라인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두 번째부터는 의미가 있어. 그게 뭐예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가 많아진 시대에는 이게 그렇다고 의미가 없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나 혼자 쓰던 시절에 하지만 컴퓨터 여러 명이 쓰는 시절에는 처음 쓰는 사람은 바꿔진 게 없을지언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쓰는 사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속도가 주는 게 체감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많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시간이 많이 했는데 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이런 거죠. 알파고가 이겼다고 막 이세돌 난리쳤죠? 근데 인간의 두뇌는 한 20W 정도 된대요. 근데 알파고는 170kW를 썼대요. 물론 옛날 얘기긴 해요. 옛날 얘기지만 8,500배를 했죠. 그러면 와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감당이 되냐는 거죠. 우리 AGI를 간다는데 사실 휴먼 브레인을 구현해도 AGI라고 말하기 힘든데 자, 우리 지금 휴먼 브레인처럼 만드는데도 이렇게 파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블랙열 최신 버전이 이렇게 해서 이피션시를 10,000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나와요. 그러면 야 이거 8,500배 10,000배면 좋아진 건데 라고 했지만 이 함정이 뭐냐면 이거는 요 셀 하나가 그렇게 좋아진 거고 이걸 시스템으로 묶으면 한 10배에서 50배밖에 안 좋아진 거예요.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거 되는 거냐? AGI가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사다리를 계속 늘려가지고 달까지 갈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이미 한계 많이 다다랐죠. 뭐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요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전력을 많이 먹는 건 원자력 발전소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MR에서 원자력 배터리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붙이면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발열은 극복이 안 돼요. 네, 발열은 극복이 안 돼요. 지금은 냉각이라는 한계가 있잖아. 네, 냉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가장 문제는 전력이 아니라 발열이에요. 지금도 이거 그래서 초전도 지나가고 그쵸. 그런 말 그대로 로켓을 쏘아 올려야 그러니까 이 달에 가려면 로켓을 쏘아야 되는 거지 빌딩을 높게 짓고 사다리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스마트폰도 수시로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정 온도가 높으면 모든 거를 다 그만두고 프리퀀시를 낮춰요. 이거 안 낮추면 어떻게 되냐? 칩이 녹아요. 말 그대로 녹아요. 그래서 누가 맘만 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해킹을 해서 만약에 스로틀링 기능을 망가뜨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안을 다 해서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VR기 같은 거 거기 전력량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격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쏘아온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같은 또 무슨 영화 이름 까먹었다. 그래서 VR기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도 못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 이거를 해킹했다, 해킹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그래서 스로틀링기를 망가뜨리면 칩 녹을 겁니다. 네. 그만큼 발열이 문제인데 이 방식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음 방식으로 생각들 많이 하는 게 이 누르문피 컴퓨팅입니다. 이거는 저도 아주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정말 인간의 뉴런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방식이에요. 물리적으로 좀 비슷하게 따라하는 해서 이렇게 막 지금처럼 행렬 곱셈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IBM의 트루노스니 뭐 퀄컴의 뭐 제로스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막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 그나마 어떻게 된다? 그나마 전력배 성능비가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아니면 말 그대로 초전체를 만들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걸로 가죠. 그래서 AGI라는 게 서비스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근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아니면 이런 건 되죠. 우리가 보기에 AGI처럼 그러니까 AGI가 아니지만 사용자가 느끼기에 AGI처럼 보이는 AGI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AGI는 지금 형태로 만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저런 브레이크스루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건 하드웨어 단에서 아예 바틀리 걸려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진짜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 이제 컴퓨터 과학 들었다고 하니까 촘스키는 다 들어보셨죠? 컴파일러 시간에 다 배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언어론을 주장을 했어요. 언어를 이렇게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언어의 그룹이 여기부터 작은 언어, 그래서 이게 정규 언어, 요거는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A 별 하면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매칭해 뭐 이런 거 하는 게 정규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정규 언어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거를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 언어들이 있습니다. C, 자바 뭐 모든 언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요거보다 좀 더 큰 범위의 언어를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라고 불러서 인간의 언어가 여기쯤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 뭐 증명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아주 제네럴한 의미의 랭귀지를 우리가 이제 리커스 유니런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뭐랑 매칭시켰냐면 이걸 구현하려면 어떤 머신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매칭을 시킨 게 여기 옆에 있는 건데 보면 여기 보면
유니버셜 랭귀지를 구현하려면 튜링 머신이면 충분해 라고 이 사람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고는 언어로 종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레벨이고, 그건 사실 튜링 머신보다 뭐 하나 없는 걸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는 랭귀지조차도 아까 말한 튜링이 구현한 튜링 머신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뭐냐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튜링 머신도 이렇게만 보여주니까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튜링 머신이 아닌 건 뭡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있어. FS니까 여기 지금 파이널 스테이트 엑스플레인 머신만 있고, 이렇게 0과 1을 쓸 수 있는 저장소가 없는 애가 있어요. 걔는 아까 말한 랭귀지 중에 제일 작은 랭귀지, 레귤러 익스프레션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를 구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게 아니라 스택이 있으면 돼요. 스택 아시죠 여러분? 스택. 요거 이렇게 왜 우리 자료 구조 쓸 때 배웠죠? 왜 처음 넣은 게 마지막에 나온다. 그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거랑 요 FSM이 있으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까지 구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튜링 머신, 이렇게 자유자재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다 값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저장소까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 문맥 다 빼고 그냥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앞뒤 문맥 다 빼고 얘기하니까 약간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컴퓨터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면 이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젠가는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열 문제에 대한 양자 컴퓨팅이 근데 사실 뭐 나도 양자 컴퓨팅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하기 힘든데, 근데 아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발열을 해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겠지. 그리고 제약이 많이 걸리는데 걔는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걔는 근데 그리고 근본적인 이제 엔지니어 쓰시는 걔는 전력을 덜 소모하나? 그걸 이제 몰라서 그래요. 네. 오히려 더 선호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력이랑 발열 문제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열은 양자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얘기하는 사람은 레이턴시나 이런 데에서 뭐 엄청날 거다 지금 얘기하는 거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뚜껑 열어보면 오히려 발열 문제 더 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진짜 내가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냉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적게 먹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그 저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 뭐냐, 액체 수소 넣고 액체 저거 넣고 해야 되는데, 실온에서 저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한 대로 전력대 성능비가 좋을 거냐 지금 거보다, 그 의문이긴 해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뉴럴네트워크 시절에 그때 CPU만 있던 시절에 이 컴퓨터 리소스가 행렬 계산을 뒷받침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제 뉴럴네트워크가 성능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가 이제 GPU 시대 되면서 딥러닝 시대로 이름바꾸고 나와가지고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먼저 나왔고 병렬 컴퓨터가 이제 뒤에서 걔가 역할을 해준 거라면, LLM은 반대지. LLM은 병렬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그 언어 자연어 처리를 그 행렬 연산을 염두에 두고 그 팩터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또 순서가 반대인데, 이거나 저거나 사실 나도 갖고 있던 문제식인데 지금 이런 바틀렉 때문에 생각보다 걸려 있거든.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막 비용 생각 안 하고 전력 소비, 발열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이게 계속 익스포넨트 올라간다는 거인데, 실제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끝도 없이, 그러니까 무호 법칙 깨져서 그렇게 간 것처럼 우리가 이게 행렬 연산하는데 막 자원을 밑에 구석에 끌어다 쓰지 못하는 것도 닥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좀 패러다임의 변화,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사실 이거 말고도 이유는 많겠죠. 당연히 뭐 어떤 문제가 이유가 하나만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데 이걸 못하면 근데 다른 방법을 써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거 우리 잘 저장해서 네, 질문만 던지고 예, 앞에 너무 예, 박수. 스톱. 네. 약간